고액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 고학력 전문직의 종사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면 고액이냐? 5천만 원 이상 고액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 중에 30, 40대에 의사, 판사, 교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자처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5천만 원 이상 고액을 당하는가? 뭐 전문직이니까 5천만 원 이상 현금이 있으니까 5천만 원 이상 보이스피싱도 당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의사 한 분이요, 서대문에 사는 사람인데 전화를 받았는데 검찰 수사관이라면서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냐 이런 물었답니다. 근데 실제로 지갑을 한 달 전에 잃어버린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명의로 게시된 계좌에 마약 범죄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공범이 아니라는 걸 안전 계좌 사이트에서 증명해야 된다 하면서 진료하던 사람이 마음이 급해가 아무 생각 없이 은행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니까 아차 싶었는데 1억이 나갔더랍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5천만 원 이상 고액 금융사기 당한 피해자 319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30, 40대의 젊은 층이나 고학력 전문직 화이트 칼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빠져드느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과신 함정에 빠져서 이 금융사기에 걸려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그 과시가 있느냐?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IT나 이런 정보 기술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권위나 지식 정보가 많은 사람이요, 이 범인이 더 전문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런 걸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사실 같아 이러면서 빠지면서 순식간에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보면 창피해서 말도 못하죠. 이 쪼다 같은 사람아 해서 오만 집에 뭐 배우자한테부터 시작해서 자식부터 친척 동네 사람한테까지 온갖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의 제일 억울한 점은 당하고도 당했다고 말도 잘 못하는 거죠. 말하면 쪼다 되는데 근데 말하고 다니도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걸리고 뭐 의사, 뭐 교수, 검사만 안 걸리겠죠. 왜? 검사는 검찰이라고 전화 오면 바로 알아볼 거니까요. 그러니까 검사 빼고는 전문직이 다 걸리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판사도 당하고 사는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오는 전화번호가 옛날에는 뭐 9070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일반 전화번호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런 문제, 중국에서 전화하는 것이 한국의 일반 전화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일반 어떤 수사기관의 내부 전화이거나 내부 홈페이지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서 통신회사들이 요즘 같은 이렇게 엄격하게 모든 통신 기록이나 또 이 정보 소스들이 공유되는 세상에서 IT 기술이 발달한 데서 이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장치가 없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이 관련 수사당국이 통신회사들과 협조를 좀 해가지고 자주 보이스피싱으로 오는 전화번호들을 차단하거나 이 한마디로 없애는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 강사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이 대학교에 시간 강사나 이런 그 부분을 하는 분들이 저임금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처우를 개선한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내용이 뭔가 하면 공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지급하고 고용 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죠. 이게 강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비 절감과 구조 조정을 하는데 악용될 수 있고 강사들한테 더욱더 어렵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강사 한 분이 대학 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이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맡길 거니까 4대 보험을 다른 대학에서 해결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를 해결해 오면 강의를 줄 거고 그게 안 되면 못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4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학교에 강의를 하게 되면 대학에서 4대 보험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 주기 싫어 가지고 뭐 강사들은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니까 다른 대학에서 해결해 오면 주겠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는 비용 아끼고 이러려고 이제 대학 강사들을 갖다가 대폭 축소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강사 해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강사한테만 강의를 몰아주고 이제 다수의 강사들이 그나마 이것도 이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앞으로 이제 그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 4대 보험을 우리 대학에서는 못 해주니까 다른 학교나 회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 와라 이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에 살아남는 강사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강사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한답니다. 이제 강의가 없어질 거니까 차라리 학교 발전 기금을 내고 전임 교수 안 할래. 요즘 교수도요, 뭐 계약 교수 별게 다 있어가지고 교수도 옛날처럼 정년이 보장되고 이렇지 못한 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돈 내고 교수 안 할래 이제 이런다는 겁니다. 뭐 대학교에 교수하려면 돈 내고 하는 거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저도 뭐 한 대학에서 겸임 교수하고 있는데 이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참 이걸로 업으로 사는 분들은 어떻게 살까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도 결국은 비정규직을 불안하게 만들었듯이 강사법을 만드니까 강사가 불안해지는, 대한민국은 뭐 좀 잘하자고 법을 만들면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쪼는, 결국 피해는 좀 더 나은 위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당사자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강사법요,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강사법 그거 무효로 하는 게 낫죠. 요즘요 편의점이 점점 이 과거는 그냥 제조된 공산품만 팔았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오만 거 다 팝니다. 통닭도 팔고 햄버거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커피도 팔고 하니까 편의점에 알바하는 사람들이 알바 비용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데 올해 뭐 5,820원입니까? 이렇게 받는데 이제는 통닭도 튀겨야 되고요. 햄버거 패티도 구워야 되고 커피도 뽑아야 되고 아이스크림도 내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닭 튀기고 빵 굽는 편의점 알바의 고충이 기사로 나오는데요. 자, 뭐 그간에는 라면 그냥 컵라면 냉동 만두 해가지고 렌지나 뜨거운 물 정도에 이제 그게 아니라 조리하는 단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조리하는 부분이 위생이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협도 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조리도 하고 편의점도 하는 부분이 슬그머니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규제가 잘 짜여져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저는 정부 당국에 좀 묻고 싶습니다. 편의점을 하는 프랜차이즈점 대부분들이 재벌회사들이다 보니까 재벌회사의 로비에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슈퍼에서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구멍가게에서 직접 조리를 해가지고 물건을 팔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위법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편의점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다 합법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데요. 조리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가스레인지 돌리고 그냥 뜨거운 물 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요, 편의점 측에서 이 알바하는 학생들한테 월급을 1.5배나 2배로 더 주든지 이런 것까지 하려고 편의점 간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일부 무슨 커피 전문점에 일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그 일 배우는 시간에 그것도 임금을 안 주고 착취하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 주면서 그 학생 보고 뭐 커피 만드는 거 이런 걸 가르치는 시간은 당연히 직업훈련 시간에 포함시켜서 그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은 줘야지요. 한마디로 편의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마치 피자헛이나 맥도날드처럼 일을 시켜 먹으면 이거 옳은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법은 그냥 잠자고 있습니까? 한국의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65%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성이 임신이나 뭐 결혼, 육아를 하게 되면 직장에 이제 경력 단절이 되죠. 요즘 뭐 줄여서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경단녀, 즉 경력 단절 여성을 경단녀라고 부르는데 30대 기혼 여성 10중 4명이 경단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육아가 대부분의 원인이다. 자, 이제는요 혼자 벌어서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임금이 보편화됐고 화이트 칼라라도 200만 원짜리 월급짜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20대 30대에 200만 원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주거 비용, 뭐 출산 육아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여성들도 일을 하는 시대로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진작부터 여성들이 다 일을 했죠. 그러면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업이나 정부의 공공 분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여성들은 뭐 결혼하면 좀 있으면 그만두겠네, 이제 임신했다 하면 그만둘 단계로 접어드네, 출산했다 하면 이제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상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임신 출산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가 나중에 하려 그러면 허드렛 일밖에 안 돌아오지 옛날에 하던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활용을 하려면 요즘 한번 보십시오. 같이 경쟁하는 데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뭐 이 교원, 교사들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훨씬 많고 공무원 시험도 여성들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제는 성의 격차 부분들을 과감히 해소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굉장히 낙후적이다. 정말 기업이나 정부 다 이거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이 제재 조치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맥클이라고요, 호주의 국적을 둔 이 유명한 투자사가 있죠.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를 하고 돈을 아주 알짜없이 벌어갑니다.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도 시끄러웠고요. 지난 정권 때 특히 시끄러웠던 회사죠. 이 회사가 부산에 수정산 백양터널, 제가 그 수정산 그 터널 끝에 있는 금성중학교 출신입니다. 제 학교 옆으로 이 터널이 났는데요. 이 터널 운영에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민자 터널이죠. 그래서 맥클이 한국인프라투자융자회사, 여기에서는 이익수익과 배당금 등 막대한 이익에도 법인세는 한 푼도 안 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수정산 터널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터널 운영사가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112억으로 연간 10억 원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자,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답니다. 5년 이상을요. 같은 기간 비용을 제외한 터널 운영사의 영업수익은 1336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60.4%입니다.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터널 운영사는 순이익의 30%를 즉 400억 정도를 법인세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터널 운영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맥클이 인프라가 운영사에 돈을 빌려준 대가로 시중에 4, 5배에 이르는 이자를 챙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맥클이 그 터널 운영사를 하나 만들고 자회사로, 그래가 터널에서 이제 이렇게 출입하면서 이 벌어들인 돈이 수익금이 1,336억인데 그 돈 중에서 저거가 내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본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본사가 자회사한테 우리가 이거 터널 뚫는 공사비니 뭐니 다 우리가 빌려줬다, 너가 이제 수익금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그 빌려준 돈 다 갚아라 해놓고는 그 빌려준 돈을 이 갚는 부분에 있어서 시중금리의 4, 5배에 이르는 이자를 챙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수익금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려면 비용은 빼고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용으로 이자를 그러니까 시중이 4%라면 5%라면 이자를 25% 정도 받아가면서 남는 거 다 이자로 가져가면서 남는 게 없어서 세금 못 낸다 해서 5년 이상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적도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터널 운영사는 순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로 돌아서서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액수만 낸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중에 은행이자 대출이자 뭐 5%도 없을 겁니다. 그보다 훨씬 높겠죠. 그런데 그걸 4, 5배면 남는 거 싹 다 갖고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양 수정산 터널 운영사는 매년 통행료 수익에다가 지자체로부터 재정 보전까지 받고 있는데, 대주주인 맥클이 인프라의 차입금 때문에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다. 이거 유병헌이 옛날에 청해진 애운과 유병헌 본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남는 거 싹 다 뽑아가면서 부산시가 보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에 다니다 보면요, 정말 열받는 경우가 많은데, 고가 타면 돈 내, 터널 지나면 돈 내. 온 부산에 돈을 다 뜯는 교통구조로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민자 운영사들입니다.
뭐 BTL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자기들이 민자로 짓고 지나가는 통행료 받아가지고 챙기는 건데 일정한 수익이 모자라면 최소 이윤 보장이라고 지자체에서 보전까지 해줍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먹냐. 지하철 고선도 그것 때문에 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재작년인가요? 결국은 이렇게 꼭 지금 솔직히 말하면 백양수정산 터널 같은 거 없어도 잘 살았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만들 필요도 없는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데서 돈 뜯고 지자체한테서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렇게 편법으로 이자라는 형식으로 다 받아가가 회사는 적자로 만들어 놓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결국은 정치하고 지자체하고 정권하고 이 들어오는 투자사하고 비리 구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민자, 뭐 BTL, 뭐 BTO 이런 인프라 사업료 정부가 되도록이면 못하게 하고 이제는 한국에 다리니 터널이니 뭐 고관이 더 이상 없어도 잘 사니까요. 이런 거 못 만들도록 해야 돼요.